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후속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엽기 행각으로 무리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피스텔에 은신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양 회장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위장 TF를 만들어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려 한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10대 여학생 수십 명에게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목사가 아이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됐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주장을 두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에서 예정됐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각자의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담이 미뤄진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김 부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발표 하루 만에 회담이 연기된 겁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천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식의 빅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미국 정부가 회담 하루 전날 연기를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중간선거 직전에는 회담을 할 거라고 했다가 선거 찍고 바로 연기해버리니 그 시점이 참 절묘하죠. 급할 게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판을 흔드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와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담 개최에 자신감을 보였던 미국이 불과 하루 만에 계획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중간선거 표심 끌기용 카드로 쓴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막말을 퍼붓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은 이어졌습니다. 깨지는 거는 중간선거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고 그 이전에 깰 수는 없는 거니까 정부 유세에 계속 말을 해왔던 거니까. 또한 급할 게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미 협상의 판을 흔들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미 국무부 역시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북미 간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안하긴 할 겁니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그 뒤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다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북미 간 대화 동력이 무산되거나 상실된 건 아니라면서 큰 흐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로 거론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 불씨도 살아있습니다.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답방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 임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도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음 주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경기도 고양시를 찾는데 김정은 답방 사전 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남 목적이 국제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르면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한 철도 도로 착공식 등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비핵화 협상 속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을 지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성공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워싱턴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뭐라고 봅니까? 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다시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CNN 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이 가능한 23석보다 더 많은 35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고 MBC와 AFP 통신도 민주당의 승리를 확정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팍스뉴스 역시 조금 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확률이 95%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디애나와 노스다코타 등 경합지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의석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민주당이 예산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나눠 갖는 분점 체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건강보험과 트럼프 이민 정책 순으로 CNN의 출구 조사에서 미 유권자들의 56%는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이 하원을 뺏긴 셈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성공이라고 자축을 하는 걸까요? 네, 이대로 개표가 완료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행 구도는 깨집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만도 자신 때문이라고 자평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보다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폈고 공화당은 주요 격전지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때문에 CNN은 선거 결과를 놓고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패배한 선거라고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거친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원 선거에서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의원이 탄생을 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후보 영김과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공화당 펄 김 등 3명의 한국계 후보가 하원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김이 현재 52.57%를 득표해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명 김영옥인 김영김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중진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서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보호막은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하원에 탄핵 소추권이 있는 만큼 당장 지난 대선 때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 보도합니다. 상하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뺏기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 각종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러시아 스캔들이 첫손에 꼽힙니다. 2년 전 대선에서 불거진 트럼프 선거 캠프에 러시아 유착설을 놓고 민주당이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A sense of duty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rise today, Mr. Speaker,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린다 해도 상원의 과반을 유지한 공화당이 막을 수 있어서 트럼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처럼 민주당 역시 북한과의 대화와 강력한 한미 동맹,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비핵화 검증이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북미 대화 전략과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걸거나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면 추진 속도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하죠. 트럼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한 투표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쏠린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미국 전역의 투표소들은 유권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Someone of African American descent, I think is definitely my civic duty to actually participate in democracy. 뉴욕타임즈는 엄청난 수의 투표자들이 몰린 선거날이라며 2014년 중간선거 투표율 36.7%는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투표 하루 전까지 3,30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 중간선거보다 무려 50%나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각각 세대결에 나서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선거 직전 터진 폭발물 소포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과 같은 증오 범죄의 여파가 유권자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선거가 미국 내 깊은 정치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자기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죠. 계열사 소유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외부와 접촉을 끊었지만 경찰이 찾아냈던 겁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평상복 차림에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일을 수습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양 회장은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성남 판교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양 씨의 자택에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오피스텔,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회장이 체포된 오피스텔에선 본인의 노트북이 발견됐습니다.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양진호 회장에겐 마약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바로 내일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확인된 것만 7가지입니다. 우선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조사 대상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기류의 불법 소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증거가 명확한 만큼 혐의 입증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내버려두고 유통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재수사가 결정된 대학 교수 폭행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내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양 회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오피스텔에서 여드레 동안 뭘 했을까요? 주변에서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동선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체포된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자택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은신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 회장은 은신하는 동안 외부 노출을 극도로 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했어요? 여기 살았대요? 전혀 없어요. 오전 11시 30분경 양 회장은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던 찰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에 앞서 경찰은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양 회장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뭐 가지러 갔다가 하고 막 해갖고 잡혀갖고 오피스텔 위로 올라가니까 여자하고 같이. 양 회장은 계열사 소유의 오피스텔인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빌리는 등 최대한 위장을 하려 했지만 결국 논란이 불거지고 8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여기엔 우리 군이 탄핵 직전인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 시작 넉 달 만에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계엄령 문건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가짜 연구 계획서를 만들고 이 문건이 키 리졸브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합수단이 수사해야 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못 잡았거든요. 수사가 여기서 막히면서 그가 청와대를 방문해 누구를 만났는지도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박근혜,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막혀버린 겁니다. 거창했던 내란 음모 수사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거죠. 송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이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이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방문에서 미심쩍은 동선이 발견됐는데 수사단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합수단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서는 역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이 내란 음모 혐의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합의와 위험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핵심 관계자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사과도 사과지만 철저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장관은 민주화 현장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송영무 전 장관도 계엄군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사과가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철저한 가해자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1차적으로 될 거고요. 가해 병사, 가해 부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성폭행 가해자와 소속 부대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중국, 러시아 정상과는 회담이 예상되는데 정작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껄끄러워진 일본과는 아베 총리와는 회담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해 아세안 플러스 3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측 요청으로 미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회담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게 문제라며 이런 비판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벨기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2번 연속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연일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당시 협정은 사법부 포함 당사국 전체를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다른 국제회의에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최종락 기자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 38만 원으로 노후 보장보다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100만 원 소득의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받는 연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인상됩니다. 대신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까지 올리는 좀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수정 보완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다는 판단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준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11월 말로 예정된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교회 목사가 10대 여학생 수십 명에게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죠. MBN이 당시 목사가 아이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네 몸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 35살 김모 목사가 미성년자인 여신도들에게 10여 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담임 목사의 아들이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던 김 목사가 고민을 들어주며 신뢰와 친밀감을 준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명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거부를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넘어갔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스킨십의 정도가 높아졌고 김 목사가 당시 10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몸이 단지 좋아서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는가 하면 좋아하고 아낀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며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김 목사가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여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지난 2월 김 목사 측은 도리어 피해자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소가 바로 취하되면서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김 목사 측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과는 달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목사 부자는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며 교회 측은 아버지인 김 목사의 담임 목사직 사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입장 표명은 해야지 되잖아요. 저희 목사님 어쨌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자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봐요. 문자만 넣어놨는데.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진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13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만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이번 같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거든요. 박자은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1년 15살이던 A양은 연예기획사 사장이라며 접근해온 40대 남성과 가까워졌고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한 A양이 성폭력 혐의로 조 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메시지에서 A양이 호감을 보였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성범죄로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도 13세 이상이 많습니다. 한 상담기관에 접수됐던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13세 이상이었습니다. 14세에서 16세는 44% 정도를, 17세에서 19세는 2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법은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60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18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 가해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리는 미국과 보호받는 나이가 16세인 영국 등과 비교하면 처벌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는 이 피해자 청소년의 취약점을 갖고 협박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결과 처리만 보다 보니까 그 그루밍에 대한 특성이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 범위를 넓힌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에선 5개월째 잠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너 소문이 안 좋더라 같은 말을 하는 것도 2차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별 생각 없이 소문을 옮긴다지만 피해 여성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여성 청소년계에서 일하던 남성 경찰관 김모 씨는 같은 부서 여자 경찰관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사실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느냐고 묻고 사무실 직원들이
피해 여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 소속 경찰청에서 강등 처분을 받자 김 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조언을 하고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겁니다. 성폭행 당했느냐는 질문, 소문이 나쁘다는 말은 2차 성폭력 가해 행위라며 김 씨 발언을 경미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적 말들을 그대로 전달을 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피해자는 그 말을 듣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충분히 느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 법원은 김 씨가 여성 청소년계에서 일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성인지 감수성, 즉 확고한 성평등 의식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몰카 동영상 피해자들이 자기 돈을 써가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지우고 있지만 지워도 조금만 있으면 영상이 다시 올라와 힘들어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걸러내는 기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웹하드 사이트입니다. 최근 흥행한 영화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현재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장가에 흥행 중인 영화가 불법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놓은 결과입니다. 불법 동영상을 95% 이상 세밀하게 걸러주는 이른바 DNA 필터링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가 철저한 영화와 달리 다른 동영상들은 불법임에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 동영상으로 파악돼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파일 제목을 바꿔 올리면 걸을 수 없는 낮은 단계의 필터링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악성 코드를 필터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터링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사용됐던 기술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요. 우선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작용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과 웹하드 업체가 다운로드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 서로 유착돼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웹하드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무조건 어떤 기술을 가진 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저작권이랑 음란물이랑은 달라요. 불법 동영상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내년 1월부터 DNA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얼마나 취하면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할까요? 이 위험천만한 장면이 뒤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보니 운전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데 여전히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승용차는 주차장 벽을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을 직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갔는데 헬멧에 달린 블랙박스에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부천역에 지하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달리던 승용차는 막다른 길에 가로막힙니다.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가 싶더니 뒤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차를 몰던 20대는 시민의 신고로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수리된 관계로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행설수술해가지고 가족주택 인계가.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비틀거리며 무려 8km를 달렸는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세우세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 자동차였다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로 진입한 운전자는 다음 요금소 직전까지 무려 8km를 갓길로 내달렸습니다. 화물차 지나가는데 휘청 가더라고. 왜 아찔했지. 과속 차량이 많은 야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의 고속도로는 시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람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난다면은 사망 사고가.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11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칙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오늘 서울에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국회의원들도 하라는 홀짝제도 지키지 않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아침 6시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서울에선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했습니다. 2006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 CCTV 단속 대상입니다. 운행 제한에 단속됐을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들은 주차장을 막아놔야 하지만 주차장엔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당연히 폐쇄되었어야 할 이 주차장은 지금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차장은 거기가 저기 서울센터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차량이에요. 다른 곳에선 취재진을 보자 황급히 셔터를 닫았습니다. 이 주차장은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적용되는 국회로 가봤습니다. 짝수 번호판은 운행해선 안 되지만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기자를 보더니 차를 그냥 보냅니다. 차 갖다 넣어놓으세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한 말입니다. 환경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한 달째 공석이고 미세먼지 대책을 지휘하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년 사이 3번이나 교체됐죠. 또 지난해 7월 임명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시민단체 출신. 환경운동가지만 미세먼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세먼지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과연 그 말에 책임을 졌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 82%가 가장 큰 환경 문제가 미세먼지라고 답했고 심지어 방사능보다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면서 걱정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이 해마다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가기관과 관련 부서에 미세먼지 전문가들을 충분히 앉혀서 1년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관련 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각하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 관련된 전문가 기용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죠. 나오는 대책도 따지고 보면 일회성, 비상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기는 갈수록 더 나빠질 뿐이죠. 미세먼지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던 중국 베이징만 해도 시장이 환경 전문가로 바뀌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단순하게 경유차를 겨냥하는 수준의 대책을 넘어서 전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미세먼지 전문가부터 책임있는 자리에 임명하는 건 어떨까요?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계를 결정한 윤리심판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작 경찰 쪽엔 의정 활동이 바빠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오늘 이 의원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의원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회의를 14일로 미뤘습니다.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경찰 조사 후에 나가서 상세히 진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애하기로 했던 진술 기회를 여전히 한 번 더 줘야 되겠다. 하지만 정작 이용주 의원의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가족을 직접 만나는 등 악화된 여론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장 한석의 의속도 아쉬운 만큼 민주평화당 역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평화당과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독극물을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독극물이나 도구를 써서 죽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고양이가 인기척에도 도망가지 않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한쪽에도 고양이가 힘없이 쓰러진 채 죽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북 익산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어나갔습니다. 10월 27일부터 이제 한 마리씩 죽더니 3, 4일 간격으로 지금 4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마리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됐는데 주민들은 특별한 외상도 없이 모두 피를 토한 채 죽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말고도 주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진돗개 등 개 3마리도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고양이라도 독극물 등으로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공원은 어린아이도 많이 찾기 때문에 고양이가 독극물에 의해 폐사했다면 자칫 사람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고양이 사체를 부검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자기식으로 따라하는 영상은 모창하고는 좀 달라서 이른바 커버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 커버 영상이 인기인데 문제는 원작자가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생생한 법률 이야기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모두 불법일까요? 2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아이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한 부모.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 댄스 학원. 둘 다 저작권 문제로 법정까지 갔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아이 영상의 경우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한 영상인데다 무엇보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걸그룹 춤 교육 영상을 올린 댄스 학원은
안무가의 손해배상금 약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엄연한 창작물인 춤으로 수익을 낸 것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인기 커버 영상은 어떨까요? 이 경우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측이 조회수 등에 따라 원작자에게 일정 수익을 저작권료로 줘야 합니다. 커버 유튜버들은 다른 분의 음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아예 그냥 없어요. 물론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작자의 명예나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그 자체만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올린 내 영상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생생로 유호정입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라고 하면 집에 있던 내 차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오는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불러 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시연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자율주행 차의 위치와 차종이 한눈에 보이고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자 원하는 장소로 척척 도착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차량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 호출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탑승을 해본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남편분이 운전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왔어 벌써. 너무 아쉬운데? 놀이기구 탄 기분인데요? 아이고, 그러세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탔는데 실제로 타고 나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정말 재밌게 잘 탔어요. 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쉐어링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캠핑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전자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이런 그 정부 관계 쪽에서 협조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